네, 안녕하세요. 정수개미입니다. 오늘은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몇 달 전에 제 지인 중 한 분이 아버님께서 유산으로 이 유한양행 주식을 좀 남겨주셨는데, 본인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게 뭐 도통 오르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중 100%는 조금 그렇고 한 30% 정도는 팔아서 다른 한국 주식도 좀 사고 괜찮은 미국 주식도 조금씩 좀 모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유한양행 주식을 다 팔고 다른 주식을 사는 건 어떨까 하길래 제가 말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말렸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약바이오를 업으로 하고 있고 또 이쪽 주식 투자를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뷰와 제가 바라보는 뷰가 조금 다를 때가 있곤 합니다. 저는 뭐 저를 믿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유한양행의 기업 가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약업은 이 기본적으로 특허가 풀린 복제의약품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다국적 제약 바이오텍의 제품을 가져다가 이 세일즈만한 형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게 벌써 반세기도 넘었죠. 그렇지만 이 제약 바이오의 궁극적인 가치는 사실 R&D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플랫폼 개발 등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한양행도 2020년에는 이 매출액 대비 R&D의 비출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2019년에는 절대 금액으로 132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 2010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0년 올해는 한 1,500억 이상 R&D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R&D 지출이 크게 늘긴 했지만 한미약품과 비교해 보면 이 출발이 좀 늦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한미약품 EQ 분기 보고서고요. 제가 밑에 걸 못 지웠네요. 한미약품은 어쨌든 간에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매출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제약기업이 투입하는 R&D 비중인 20%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 이미 2013년도에 이 R&D 지출이 1,100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556억 원을 R&D에 투입을 했는데 얼마만큼 한미약품이 R&D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투자의 일대 전기를 가져오는 2015년 그리고 2016년 다국적 제약사와의 대형 계약건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한도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는 인라인 라이선스나 NSCLC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R&D 비용이 크게 늘게 됩니다. 유한양행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키우는 데 크게 기인하는 파이프라인이 레이저 티닙인데 우선 항암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암제를 우리가 보통 의미대로 세대를 나누고 있는데 1세대 항암제의 경우 합성 화학 항암제라고 하는데 이 기원 자체가 독가스에서 기원을 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정상세포의 성장과 분열도 방해를 해서 많은 부작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암세포, 정상세포 구별이 없는 어떤 이 비특이적인 특성 때문에 독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을 시킵니다. 이 정도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 합성 화학항암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화학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인식을 하고 1970년대부터 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드디어 최초의 표적 항암제가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 노바티스의 이마티닙 즉 글리백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표적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암세포를 유발하는 이 신호 전달 물질들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신호 전달 물질의 대사와 사멸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암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은 단순하게 이렇게 모식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하고요. 또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링들이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약 후보 물질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세대 이 표적 항암제 다음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거는 오늘 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레이저 티닙은 암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에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레이저티닙은 그러면 표적 항암제인데 어떤 암에 쓰는 것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종류의 기관에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이 레이저티닙은 이 폐암, 렁캔서에 쓰게 되는 약제이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폐암은 항암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티닙이 표적 항암제이고 이 폐암에 쓰는 약제라는 것까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폐암에 대해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폐암은 이 병리학적,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소세포 폐암이고요. 두 번째가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비소세포 폐암이 폐암 환자의 대다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폐암은 그냥 폐암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 형태와 크기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이 소세포 폐암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선암이나 대세포암 그리고 편평 상피세포암으로까지 분류가 되는데, 2010년도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 분자 진단 기술,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많이 듣죠. 이 PCR이라고 이 중화표소 연쇄 반응법이라는 건데, 어찌되었던 이 분자 단위에서 이 폐암 환자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NGS까지 쓰게 되면서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이들을 한꺼번에 구별하면서 현재는 매우 스페시픽하게 폐암 환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티닙은 표적 항암제이고 이 폐암 치료에 쓰이는 약제인데,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이 대다수고 분자 진단으로 유전자 변이까지 검사했을 때 이 비소세포 폐암에는 이 EGFR이라는 유전자 뮤테이션이 가장 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30에서 50%까지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이 한국 환자 기준이고요. 서구 환자들은 조금 비율이 낮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레이저티닙은 이 암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인데, 전체 폐암 환자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이 분자 진단으로 보았을 때 EGFR 변이가 있는 환자에 쓰는 경구용 약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자로 줄여서 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EGFR 뮤테이션 약제다, 그리고 환자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EGFR 뮤테이션에 쓸 수 있는 약제는 이레사와 타세바, 지오트립, 그리고 타그리소, 지금 비진프로도 있겠네요. 비진프로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Non-Small Cell Lung Cancer EGFR 뮤테이션 시장은 누가 최강자일까 하고 봤더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이 보이죠. 2020년 2분기에는 드디어 분기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명실상부하게 EGFR 뮤테이션 시장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타그리소가 전부냐 할 수 있는데, 앞서 보셨겠지만 1차 약제로 같은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그리고 타세바가 있고, 2차 약제로 지오트립, 비진프로도 있고, 이제 3차 약제로 타그리소가 있는데, 타그리소가 이미 1차 약제와 헤드투헤드 임상을 마치고 이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아서 1차 약제로 처방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에 다른 메이저 제약사들이 코비드 때문에라도 매출 감소가 크던 작던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비드 없이 전년 대비 매출이 12% 성장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네, 이 장표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Non-Small Cell Lung Cancer EGFR 뮤테이션 시장에서 매출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타그리소의 매출 증가가 여기서 한계에 부딪힐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2020년 아스코에서 발표된 이 에드라 임상 연구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에듀라 임상 그러니까 그 너일스멀셀 런캔서로 진단받은 환자들 가운데 사실 60% 정도가 1기에서 3기 사이에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근치적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즉 수술로 암이 발생한 부위의 조직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5년 내 암이 재발하게 되는데 이 에듀라 임상은 이 수술 이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타구리소를 처방을 해갖고 위약 대비 재발 및 사방 위험을 얼마만큼 낮추는지 보는 임상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안에 숫자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재발 위험을 보시는 것처럼 이 80%까지 해저드 레이시오가 거의 뭐 0.2이기 때문에 낮춰서 FDA의 혁신치료제 지정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시장에서 매출의 폭발도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에듀라 데이터의 결과는 2022년에나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결과가 사실 너무 좋다고 보니까 이 모니터링 커미티에서 조기 오픈을 권고했습니다. 여기다가 현재 이 타그리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오에듀라 그러니까 즉 수술 전 보조요법 시장까지 노리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타그리소 내성 환자 타겟으로 하는 병용 임상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자기 혼자 시장을 다 먹겠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이 얼마나 아스트라가 패기가 넘치는지 보여주는데 이 주요 8개국 NSCLC 환자가 한 1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타그리스로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 대단한 기세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물론 뭐 에듀라 임상이 서양인한테는 굉장히 좋았지만 동양인에 있어서는 그 아웃컴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시장이 미국에서 인디케이션을 추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 확대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장에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이 발을 걸친 겁니다. 레이저 티닙의 임상 현황을 보면 중요한 임상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레이저 301 연구입니다. NSCLC EGFR 뮤테이션의 1차 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게피티닙과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하는 글로벌 3상 연구인데요. 이 임상의 의미는 1, 2차 약제를 EGFR 뮤테이션 환자에게 처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약제 효과가 있지만 이 표적 항암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 저항 기전으로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이 3차 약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레이저티닙과 타그리소는 대표적인 유전자 변이인 T790M 뮤테이션에 쓰게 되는 약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타그리소는 1차 약제와 비교를 해서 T790M 변이가 있건 없건 간에 EGFR 뮤테이션에서 1차 약제 대비 우월한 효과를 보인 임상을 근거로 현재는 1차 약제의 지위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죠. 레이저 티닙도 이 타그리소처럼 1차 약제와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서 1차 약제로 가겠다 하는 것이 이 레이저 301 연구입니다. 이런 큰 글로벌 3상 연구를 유한양행이 메인 스폰서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글로벌 39개 사이트에서 환자가 지금 등록 중이고요. 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타그리소가 혼자 놀던 시장에 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이저 티닙의 핵심 임상 두 번째 임상은 여기 보시면 이 마리포사 연구로 명명이 됐는데요.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막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 투여와 타그리소를 비교한 글로벌 3상 연구입니다. 아미반타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특별한 치료제가 없었던 non-small-cell lung cancer EGFR 뮤테이션 중에서 엑손 20의 인설션 뮤테이션에 효과가 있는 약제인데 이번에 레이저 티닙과 병용으로 타그리소와 효과를 비교하게 되는 임상입니다. 이번 달 에스모에서도 1비 임상 연구 결과가 일부 발표될 예정인데 이 글로벌 3상 임상을 빠르게 존슨앤존슨이 진행한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1비에서 프라미싱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유한양행으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연구가 되겠죠. 자, 벌써 글로벌에서 238개의 사이트가 등록이 됐고 1차 평가 지표는 앞선 레이저 301 연구와 마찬가지로 PFS를 보고자 함입니다.
마리포사 연구에서 유심히 봐야 할 건 임상 디자인인데 마스킹이 세 군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미 반타막과 이 레이저 티닙의 병용군과 타그리소를 비교하는 연구인데 이 암C를 보면 레이저 티닙 240mm 단독 투여군도 이 팔로프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타그리소와 헤드투헤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여기 임상 디자인은 존슨앤존슨이 했을 텐데 이 또한 대단한 자신감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거의 뭐 승부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벌써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이 타그리스와 맷 양성 넌스머셀 런캔서 환자의 이 사볼라티닙의 병용 임상인 이 사바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타그리소 내성에 대비해서 다양한 약제와 임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생각이 다 있겠죠. 여기다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비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뭐 10억 달러 이상 증가를 하면서 이 쾌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이 항암제 사업부는 사실 머크의 어떤 키트로 다 부럽지 않게 더블 디지트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금 흐름, 즉 현금 창출력도 계속 강력해지고 있고요. 이 다이치산교의 라이선스 인한 에너트 두 번째 업프론트 피를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8천억 가량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단위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투자하는 곳이 많아서 이 매출액 대비해서는 낮게 보이지만 파이낸스 활동에 따라서 수년 내 영업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배당금 증액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주가의 하방을 받치는데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회사를 상대로 유한장행이 만약에 혼자 덤비는 것이었다면 굉장히 불리한데 다행히도 티어 1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매우 유리하고 다행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장표는 제가 만들어 두고서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잡을 한데요.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다른 증권사에서 비슷하게 레이저 티닙의 MPV를 계산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몇 번이고 읽어보았는데 이 MPV 값을 구하는 과정이 제 생각에는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폐암 신규 환자를 여기 우리 선민정 연구원님께서는 170만 명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 전 세계 NSCL 환자가 170만 명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레이저 티닙 처방 비율을 구한다는 것이 좀 어딘가 어색하죠. 레이저 티닙을 실제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환경 하에 있는 환자 비율로 하는 것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럼 뭘 쓸까? 라고 했을 때 아스트라에서 아까 제시했던 주요 8개국의 NSCLC 환자 수 130만 명이 좀 더 전체 풀로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나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단독 1차 치료제 추정을 하는데 T790M 뮤테이션 환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레이저 티닙의 임상 설계와도 맞지도 않고 EGFR 뮤테이션의 1차 약제의 의미를 약간 혼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로 병용 1차 약제도 1차는 사실 T70M과는 상관없어 보이고 T70M과 심맥 과발원 환자의 비율까지 연속으로 여기에서는 곱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수치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심맷이 병용 1차에서는 뭐 사실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환자 비율도 30%로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많으니까 역시나 가장 간편하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방법인 미국 폐암 진단 환자 수를 가지고 이 타그리소의 20년 상반기 매출을 역산을 해갖고 가망 환자와 처방 환자를 구한 다음에 레이저 티닙의 시장 침투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대충 조금 더 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불케이스 시나리오도 적어도 한 5억 달러 이상 매출이 가능할 것 같고 베어 케이스와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불 케이스 다 생각을 해보면 레이저 티닙의 가치는 한 1조, 3조,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NPV 계산을 보면 역시나 뭐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대충이라도 맞추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는 훨씬 낫다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물론 저는 선 연구원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로 구한 것이라고 봐주시고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투자하는 형들도 각자 한 번씩 이거는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이 신약 개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자료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항암제 전체 지출을 보았을 때 시장에 수많은 항암제가 있지만 상위 38개의 제품들의 전체 지출의 80%가 쏠려 있다는 겁니다. 전체 프로덕별로 나누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품목당 평균 1억 4,300만 달러밖에 매출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시장에 출시를 하고도 사라지는 제품이 부지기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 미국 제약 바이오텍에 투자를 할 때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FDA 승인을 받고 신약 런치까지 끝냈는데 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안 나와서 망한 케이스가 왕왕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표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교훈이라고 하면 신약이 출시하더라도 이 정말로 충분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 충분한 시장의 전제 조건은 내가 투자한 약제가 퍼스트라인 약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신약 출시와 매출은 별개임을 잘 인지하고 각 투자 단계별, 그러니까 임상 단계별이겠죠. 엑시트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은 결국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효과를 입증한 약제와 유통망과 마케팅 파워가 있는 빅팜의 움직임이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빨리 형들이 눈치채야 합니다. 저도 조금 더 빨리 눈치챘다면 크게 당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미국 바이오텍에서 또 삽질을 조금 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인데요. 요약하자면 유한양행은 현재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레벨업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고요. 향후 3, 4년 안에 결판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티닉 글로벌 3상 임상은 어쨌든 간에 항암시장 메이저 TA에서 K바이오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냐 마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상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신약 개발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가치 판단은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 추정과 그리고 임상 단계별 팔로업 그리고 파트너사가 결정하는데요. 레이저티닙의 파트너는 글로벌 티어 1인 존슨앤존슨이 파트너라는 것이 사실은 점수를 가장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에 다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포트폴리오 일부는 만약을 대비하는 투자자라면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양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8월 31일 날 메존의 유대나필 관련해 갖고 FDA 자료 수정 보완 요청이 있었는데요. 우리 바이오텍이 얼만큼 허약한지 그리고 얼만큼 이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지 어제 사례를 보시면 이 제약 바이오텍에 투자하는 형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굉장히 이런 위험을 많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파트너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사가 글로벌 티어 1이 약제를 라이센스인해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주고 제약 바이오텍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리스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형들 우리 장수해요.